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가 있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나라. 세계가 포기하라고 할 때 못하게 막으면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된다라고 대답하는 나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3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 기자 마이클 워커입니다. 30년간 글로벌 방위 산업을 취재해왔고 미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기술 혁명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에 충격을 받고 점차 그 나라의 저력에 눈물겹도록 감동했는지에 관한 여정입니다. 워싱턴 DC의 무더운 7월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한국 K9 자주포 도입 결정, 미국 M109 파라딘 제한 거절이라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의 심장부에서 미국 무기가 한국산에 밀려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 이제는 경쟁자로 성장한 걸까요? 이건 분명 뭔가 착오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최근 들어 종종 듣게 되는 한국 방산 제품의 글로벌 진출 소식,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 반도체 시장 지배력 확대까지. 이 모든 뉴스가 진짜일까요? 제 상사인 로버트 캐슬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자네만한 기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그냥 수긍하나? 가서 직접 취재해보게. 한국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는지 로버트의 눈빛에서 강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투엔 미국인의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역력했죠.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한국 취재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성공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애프가니스탄 전쟁 최전선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비밀 작전을 취재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3년 전에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개발 현장을 잠입 취재해 세계를 놀라게 했죠. 용감무쌍한 진실 추적자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더욱 참기 힘든 굴욕이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워싱턴 포스트의 스타 기자였을 때 한국의 배터리 기술 취재에서 큰 망신을 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기술이 과장되었다는 기사를 썼죠. 저는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한국 기업들이 실험실 데이터만으로 허위 마케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기술이 모두 사실로 증명되면서 제 기사는 완전히 뒤집혔고 저는 언론사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를 떠나야 했죠.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제 익명의 소식통이 미국 배터리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 놈들에게 또 속을 순 없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 때문에 저는 5년간 군사 전문 주간지에서 제 길을 위해 피땀을 흘려야 했어요. 이번 취재는 제게 복수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허풍을 밝혀내 제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찬스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까? 분명 과장된 보도겠지. 그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이려 과장하고 포장하는 민족. 이번에는 그들의 거짓말을 철저히 파헤쳐 세계에 알리고 말겠다는 결심이 굳게 섰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과 기술 발전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숫자들은 놀라웠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세계 방산 수출 순위 8위,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 70%. 이 통계들이 사실일까요? 우리 미국이 한국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우리를 따라잡다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방산기업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준호 박사. 10년 전 애프가니스탄 취재 당시 미군 기지에서 만났던 한국인 과학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미군 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많은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죠. 저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취재해 작은 기사를 썼고 그것이 제 퓰리처상 수상 작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김준호. 그가 지금 한국에서 방산 연구를 이끌고 있다고.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 우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의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로봇이 안내하는 모습, 빠른 입국 절차가 모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JFK나 댈러스 공항에서 자주 겪던 시스템 오류나 지연 같은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취재를 도와줄 현지 가이드 김민준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워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놀라실 겁니다.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전기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몇몇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보다 더 많은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들이 눈에 띄었죠. 미국에선 아직 전기차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술에 일찍부터 투자했거든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이어지는 도시 풍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뉴욕의 맨해튼도 이렇게 미래적이진 않았어요. 디지털 간판들, 스마트 횡단보도, 오지를 넘어선 통신 기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첫날의 취재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방산 전문 기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 치밀하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이 미국 없이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언론사 건물에서 여러 명의 한국 방산 전문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30년 경력의 박준호 기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워커 씨, 이제 K 전차와 K9 자주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 무기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죠.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술은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것 아닌가요? 독자 개발이라 하기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기자 이수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과거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K 전차의 파워팩도 국산화했고 KF-21 전투기도 개발했죠. 그들의 자신감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라는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말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이제 과거의 강자일 뿐입니다. 신속한 납품,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의지, 이런 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에 갇혀있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었어요. 내일은 K2 전차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직접 봐야 믿으실 거예요. 김민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취재였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K 전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연구소장은 바로 자료에서 봤던 그 사람,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10년 전 애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 그는 젊은 과학자였지만 이제는 조용한 자신감이 넘치는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워커씨,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당신의 기사 덕분에 저의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김준호 박사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를 도왔던 저인데 이제는 그의 성공을 폄하하려고 왔으니까요. 김준호 박사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커씨,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설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 개발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독자 개발한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초기에는 독일 MTU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그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자 우리 스스로 개발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체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김준호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으면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기술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 뿐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실제 K 전차의 테스트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가파른 언덕을 거침없이 오르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55톤짜리 거대한 전차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죠. 연구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말투는 특별히 자랑스럽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자신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취재 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이곳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수준, 품질 관리의 엄격함, 그리고 무엇보다 주문부터 납품까지의 놀라운 속도감이 인상적이었죠. 생산 책임자 박정호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문 후 최단 기간 내에 납품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우리 K9를 선택한 이유죠.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관료주의와 높은 이윤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한국은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의 기술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북 포항의 K9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40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K9의 성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군 장교들의 자신감이었죠. 워커 씨, 우리는 이제 미국의 기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고 발전시키고 세계에 수출합니다. 소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취재 일정 중 가장 충격적인 방문지는 한국의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포드, GM뿐만 아니라 독일의 BMW, 벤츠, 폭스바겐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연구소장 이현우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심장은 한국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전기차 혁명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배터리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배터리라는 핵심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공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구소 한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가 한창이었어요. 이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배터리의 미래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충전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죠. 2년 내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아직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화려함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거지요. 취재의 마지막 방문지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클린룸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첨단 장비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 박민석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핵심 소재까지 국산화했죠.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의지와 저력이 느껴졌어요. 박민석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반도체가 멈추면 세계 전자산업이 멈춥니다. 미국의 애플, 퀄컴도 우리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마주하는 흥분도 있었어요. 세계 기술 패권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차세대 잠수함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5년 전 저를 속였던 그 미국 배터리 회사의 임원, 스티븐 밀러였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티븐 밀러 기억하십니까? 마이클 워커입니다. 제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워커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군요. 5년 전 저를 속인 후에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밀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소. 우리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협력하려고 해요. 이기지 못할 상대라면 함께 해야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상대가 결국은 진실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했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어렵고 험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였던 사람조차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우리는 막으면 만들 뿐이다. 미국 기자가 본 한국의 기술 독립 이야기.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더 이상 미국 혼자만의 시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로버트 캐슬이 제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자네 한국에 세뇌당해 온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로버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전할 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동반자예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자네가 떠난 후에 이 편지가 왔네. 펜타곤에서 온 거야. 저는 궁금함에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쓴 한국 배터리 기술 관련 기사가 실은 당시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 저를 이용했던 것이었죠. 스티븐 밀러는 단지 그 계획의 실행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버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진실을 외면했네. 자네가 희생양이 된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명예가 회복될 때가 왔어. 이 편지의 내용도 기사에 포함시키게. 제 기사는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제 명예도 회복되었고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복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제 인생의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그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한국인들에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히면 만들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제 책 막으면 만든다. 기적을 이룬 한민족의 이야기에 한국어판 출간 행사 때문이었어요. 서울의 대형 서점에 모인 독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게 더 위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불굴의 의지입니다.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어르신들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국인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나라를 향한 깊은 그리고 담백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한국 전쟁의 폐허, 독재시대의 아픔,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며 한국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한국 전쟁과 산업화 시대의 고난을 직접 겪었을 세대일 테지요. 그분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승리,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 앞에서도 된다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간 한민족의 집단적 의지의 결과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흑백 사진을 내밀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거리에서 작은 수레를 끌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집도 없고 가족도 잃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레를 끌며 생각했죠. 이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반도체 회사 임원이고 손녀는 로봇공학자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우리 가족 이야기가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가족의 70년 역사가 한 나라의 기적과 겹쳐지는 순간이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부터 AI를, 로봇을 연구하는 젊은 세대까지 그들을 잇는 것은 불굴의 의지와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연구원들, 엔지니어들, 기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라는 말이 특별했어요. 우리 회사, 우리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집단적 열망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배터리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이 했던 말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켰고 부모님 세대는 공장에서 나라를 키웠습니다. 저희는 연구실에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꿈과 의지에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가난을 끝내기 위해, 당한 굴욕을 씻기 위해,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책의 한국어판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막으면 만드는 정신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 의지의 경이로운 증거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한국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대답하라. 그래도 우리는 만들 것이다라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봅니다. 화려한 빌딩 너머로 불과 70년 전 폐허의 흔적이 보입니다. 세련된 전기차 이면에는 맨손으로 공장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속에는 독립을 향한 오랜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 세계 기자들에게 권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라.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담담하고 깊은 것인지를. 역사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불굴의 여정은 인류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막힌다고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제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 역시 이제 불가능이라는 말 앞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저 역시 막히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길이든 희망이든 미래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